네, 순환경제 사회로의 본격 진입을 준비하자. 순환경제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또 함께 준비가 돼 있는데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연구원님 먼저 최근에 좀 주요국들을 보면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국내 재계에서 ESG 경영이 큰 키워드로 좀 떠오르게 되면서 친환경이라든지 순환경제 오늘의 주제죠. 굉장히 좀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순환경제 사실 대략적으로 뭔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인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먼저 순환 경제라는 게 우리가 이제 생산, 소비, 폐기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런 걸 선연 경제라고 합니다. 아, 네. 선연. 네, 경제에 투입되는 어떤 천연 자원의 물질이 단순 폐기되지 않고 유용한 자원으로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시스템을 순환 경제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류는 천연 자원을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제품을 소비하고 이후에 이제 그 매립이나 소각을 통해서 단순 폐기하는 이런 어떤 쭉 일련의 선형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선형적인 경제 구조는 자원의 고갈, 폐기물의 증가,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한 어떤 환경 오염 등 이런 문제들 심각한 문제를 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에 따라 직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두된 게 바로 순환 경제입니다. 인류는 이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많이 시작을 했고 네. 그 연구 결과들이 하나둘씩 이제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 단계인데요. 천연자원을 채굴하고 폐기하는 경제를 우리가 선형 경제라고 한다면 네. 우리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어떤 순환 경제라는 거는 자연에서 추출하는 물질의 양과 폐기되는 물질의 양은 최소화하고 네. 우리의 경제 내에서 이렇게 순환되는 양은 극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순환 경제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우리의 이제 경제 위치를 좀 살펴보면 우리는 이제 물건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버려지면 그 중에 일부를 좀 재활용을 하죠. 그렇죠. 네. 재활용을 하고 이게 이제 재활용이 몇 번 되고 나서 결국 또 폐기되는 재활용 경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재활용 경제는 그 위치를 살펴보면 아직은 선형 경제 테두리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단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 소속되어 있는 순환 경제 대단에서 만드는 순환성 격차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네. 이에 따르면 현재 뭐 전 세계 지구의 인구는 약 80억 명이고 이들 수십억 명을 먹이고 보호하고 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들이 연간 1000억 톤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위에는 만약에 이러한 물질, 한 1000억 톤에 해당 물질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 경제계 내에 가둬두는 다시 말하면 순환 경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선형 경제에 가져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 네. 뭐 자원 고갈이라든지 또는 뭐 폐기물 증가, 환경 오염 이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제 발생하고 있죠. 요즘에는 어떤 기후 변화에 의한 어떤 재난이라든지 네. 경제적 취약성 또는 정치 불안정, 생태계 또 이제 뭐 파괴 뭐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인류 사회 전체가 붕괴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3년 순환성 격차 보고서를 보면 2050년이 되면 인류가 사용하는 어떠한 자원에서 뽑아서 쓰는 물질 사용량이 2015년 대비 2배로 증가하면서 이미 이제 한계점에 와 있는 어떤 지구의 어떤 생태계 유지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해버릴 수 있다는 우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솔루션으로서 대두된 게 순환 경제입니다. 네, 그렇군요. 기존에는 뭐 선형 경제라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순환 경제는 이제 저희가 이거를 잘 활용해서 좀 동그랗게 다시 한번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경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인류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순환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이를 짚었던 CGR 보고서 Circularity Gap Report라고 하네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요? 네. 먼저 이제 순환성 격차 보고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세계 경제 포럼의 순환 경제 재단이라고 있고 네. 그 경제에서 만든 보고서입니다. 2018년 이후 매년 발간이 되고 있고요. 올해 발간된 2024년 순환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가 자연으로부터 추출해서 사용하는 물질의 양은 뭐 매년 증가해서 오늘날 약 1000억 톤 정도 된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 순환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이 양은 1970년도 이후 3배가 증가를 했고요. 특히 2000년도 이후 2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증가 속도 가속화는 1970년도 이후 최근까지 전 세계 인구가 2배 정도 증가한 것뿐만 아니라
1인당 이 물질의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1970년도에 보면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연간 7.4톤의 물질을 필요로 했는데 네. 지금은 12톤으로 6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순환성 격차 보고서는 또 이러한 어떤 사용량은 늘어났는데 반면에 지구 경제 내에서 단순히 7.2%만 순환하고 있다라고 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2% 순환이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0억 톤을 인류가 뽑아 쓰는데 그렇죠. 이 중에 단순히 72억 톤만 순환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재료 추출 및 사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네. 이런 부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순환성 격차 보고서가 맨 처음 나타났을 때 전 세계 순환 수치는 약 9.1%였습니다. 네. 그러던 것이 2020년에는 8.6%로 낮아졌고요. 올해 들어서는 7.2%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바꿔 말해서 이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자연에서 추출하는 어떤 물질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이제 순환 경제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단순한 재활용하는 것 이상의 개념으로 진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더 적은 비용으로 오래 사용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되는 어떤 재생 재료로 만들어진 2차 재료라고 합니다. 이게 자연에서 뽑아서 처음 쓰는 거 1차 재료, 재활용된 거에서 나온 걸 2차 재료라고 하는데 이 2차 재료 사용이 증가할 수 있도록 발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순환 경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짚어주고 계신데, 그러니까 1인당 쓰는 수요도 늘어나고 이 물질은 또 한정적인데 물질에 대한 소비가 점차 커지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순환 경제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것인데요. 뭐 아무래도 이미 선진국 같이 주요 국가들에서는 이런 순환 경제의 이런 중요성을 인식하고 무언가 좀 행동적으로 보여주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발자취들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네,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순환 경제가 중요하다 보니까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먼저 조금 움직임이 있었고 특히 이제 EU가 먼저 좀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요. EU는 2019년도 12월에 유럽 그린딜이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미 아시겠지만 EU 그린딜은 2050년까지 EU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이자 성장 전략입니다. EU는 이 그린딜을 통해 녹색 전환을 이루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유는 바로 이 EU 그린딜의 주요 패키지 중 하나인 산업 정책을 통해서 순환 경제로 전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유럽 집행위원회는 2020년 3월 EU 순환 경제 이행 계획이라는 전략을 채택을 했는데요. 네. 영어로는 CEAP입니다. 이유는 이 순환 경제 이행 계획 도입을 통해서 EU가 순환 경제로 전환을 하게 되면 네. 천연자원에 대한 어떤 부족 압박에 의해서 줄어들고 지속 가능한 어떤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면서 성장이 꾸준히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네. 동시에 EU는 지속 가능한 어떤 제품을 EU의 표준으로 만들고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이 일어날 텐데 이 시장을 주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는 EU는 이 CEAP를 좀 살펴보면 세부적으로 보면 배터리, 자동차, 그리고 포장, 플라스틱, 음식이나 물, 그리고 전자제품, IT, 건설, 이런 인류가 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부분, 특히 그러면서도 순환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이 CAP에서 보면 제품 자체 어떤 수명 전체 주기를 대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유는 이를 통해서 생산자가 제품을 설계할 때부터 순환경제 원칙을 고려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고요. 네. 소비자에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제품과 순환성이 높은 제품을 구입하도록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재활용 이전 단계에서는 원재료의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EAP가 이제 발표된 이후에 EU에서는 배터리 지침도 마련이 됐고요. 네. 폐기물 관련 규정도 입법이 됐고 또 2022년이죠. 작년이죠. 지속가능한 제품의 에코 디자인 관련된 규정도 나왔고 네. 섬유가 계속적으로 사용되었던 순환 직물이나 건축 자재에 관련된 규정도 나왔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포장, 폐기물에 관련된 어떤 지침이 있으니 이게 이제 규정으로 좀 업그레이드 됐고요. 올해 들어서는
친환경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에 대한 어떤 주장을 하려면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 친환경 주장에 관계된 얘기들, 네. 뭐 친환경을 수리권, 재사용이 계속되려면 수리가 잘 돼. 수리권에 대한 내용들이 입법이 제한되면서 뭐 EU에서는 이렇게 좀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EU가 항상 이런 데서는 좀 선진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린이 들어가는 뭐 이런 행보들은 맞습니다. EU가 가장 먼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럼 바로 옆에 있는 영국은 어떨까요? 네, 같은 유럽 내에 있는 영국의 경우는 순환경제라는 이름의 국가 전략은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EU와 마찬가지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추구해왔습니다. 영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등이라는 어떤 전략을 채택을 하고 이를 추진하면서 2017년에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순환경제 관련 국가 표준을 도입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8년에는 뒤이어서 25년 개년 환경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고 자원 및 폐기물 전략을 발표하면서 2050년까지 재사용 또는 재활용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자원의 효율성을 2배 이상 높이기 위한 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영국도 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은 좀 특이한 점이었던 것 같은데, EU랑 영국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고, 사실상 순환경제가 정말 필요한 나라는 미국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맞습니다. 물질이나 자원의 소비가 가장 많은 나라일 것 같은데, 미국은 어떤 것들을 좀 마련하고 있을까요? 미국의 경우에도 좀 순환경제라는 이름의 국가 전략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서 순환경제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순환경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이제 국립표준기술연구소는 제품 수명 전체 전 과정을 고려해서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자원 순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순환경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제품을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고려해서 재사용이나 수리를 통해서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는 그리고 네. 재활용하는 그래서 경제계의 수명을 다한 어떤 물질들이 계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도록 이러한 어떤 목표로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립기술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면 미국 내에서도 그동안 조금 등한시했던 플라스틱이라든지 네. 금속, 전자제품, 배터리, 요즘 같은 경우는 태양 전지판, 그렇죠. 또 더 나아가서 섬유 같은 것들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것들이 순환경제에서 제대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좀 선진국들이 잘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글로벌 차원에서도 뭔가 잡아주는 기관이라든지 글로벌적인 주도,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의제 같은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원활하게 잘 될 것 같은데 글로벌적인 흐름들은 어떨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주요국을 중심으로 순환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글로벌 차원에서도 국가 주도로 하는 어떤 순환경제에 관한 글로벌 동맹이 만들어졌습니다. 아, 네. 2021년 2월 5차 유엔 환경총회에서요. 순환경제 및 자연 효율성에 관한 글로벌 동맹이 창립됐습니다. 네. 영어로는 GACERE, 그래서 뭐 가체레라고도 그냥 우리 분들이 많이 표현을 하는데 네. 이 가체레는 정의로운 순환경제의 전환과 천연자원을 보다 더 지속가능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어떤 서로 국가 간의 협력, 이를 옹호하려는 글로벌 차원의 정부 연합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정부 연합체는 가체레가 처음이고 이 가체레가 이제 정부 연합체다 보니까 정부 연합체 아닌 어떤 지금까지 어떤 존재했던 수많은 관련 네트워크 조직을 하나로 모으고 글로벌 순환 경제의 어떤 전환이나 효율성이나 또는 지속 가능한 소비 뭐 이런 어떤 생산 관련된 수많은 이니셔티브들이 동기를 부여해서 전 세계가 이런 어떤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하는데 좀 자극제가 되고 또는 네. 수많은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국을 살펴보면 네. EU라든지 또 이제 캐나다가 있고 여기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17개국이 설명을 했고요. 싱가포르나 멕시코가 현재 옵저버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미국은 이 안에 없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조금 전에도 뭐 미국은 체크를 해봤지만 아직 뭐 네. 굉장히 구체적이라든지 그런 법안이나 뭐 이런 것들은 나오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글로벌적으로 순환 경제를 위해서 가체레라는 동맹이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가입돼 있는 국내의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국내도 이처럼 뭐 전 세계적으로 순환 경제가 관심이 높아지니까 정부도 수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자원은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순환경제사회 촉진법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얼마 전인
전부 개정안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입법 예고된 바 있습니다. 네. 이는 이제 기존에 2016년도에 만들어져서 2018년도부터 시행되어 왔던 기존의 자원순환 기본법이 전면 개정된 건데요. 네. 지난해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이제 입법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뭐 이해관계자나 각기 의견을 수렴해서 규제에 대한 어떤 심사가 있을 거고 네.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나면 올해 12월쯤 공표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한 어떤 순환 원료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순환 자원의 뭐 지정이나 고시에 관계된 어떤 방법들, 네. 순환경제 관련된 어떤 규제 특례, 소위 이제 규제 샌드박스죠. 이런 걸 통해서 좀 원활하게 이런 순환경제가 우리 사회로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된 어떤 시행령과 시행규칙들이 마련이 됐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그 이전에 살펴보면 2021년도 말에 우리나라도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한 한국형 네. 순환경제 이행계획이라는 걸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제도적 개선이나 법적 기반은 이미 이제 마련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도 순환경제에 대해서 이미 초석을 좀 다져놓은 상태라고 분석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어떻게 순환경제 흐름들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알아봤고요.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이 순환경제라고 하면은 아직도 약간 개념이 모호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플라스틱이랑 순환경제, 순환경제를 검색해보면 플라스틱이라는 단어가 꼭 꼬리표처럼 따라 붙더라고요. 이 플라스틱이 순환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플라스틱과 순환경제가 이렇게 검색어 하면 같이 네. 연관 검색어가 나온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네. 앞서 우리가 이제 선형경제에서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했었는데 이 플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이 이 선형경제에서 나타나고 있고 네. 이 플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여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대안으로 순환경제가 떠오르니까 같이 검색이 되는 겁니다. 먼저 이제 플라스틱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네. 플라스틱이 이제 개발됐던 사례를 보면 1860년대에 당구공이 상어로 만들어졌으니 그 전에는 이 상아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아, 네. 이 플라스틱은 가볍고 가공하기 쉽고 부식되지 않고 그렇죠. 이러한 편리성으로 인해서 1930년대 이후 인류에 있어서 가장 친숙한 제품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자료를 살펴보면 1950년대 이후 글로벌 플라스틱 연간 생산량은 그 당시 한 200만 톤 정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던 게 이후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편리성 등으로 해서 사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최근 2019년도에 보면 1950년도에 230배에 달하는 4억 6천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1년 네. 동안 생산하는 양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후에 이제 유럽의 플라스틱 산업협회는 플라스틱 유럽에 따르면 지금까지 생산된 플라스틱 중에 절반 네. 이상이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최근에 네. 만들어진 거라고 하고 또 다른 어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 플라스틱 생산량은 2015년 대비 2030년 정도 되면 2배, 네. 2050년 정도 되면 3배로 증가할 거다. 굉장히 많이 증가할 거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고 이러한 플라스틱이 많이 연간 생산되다 보니까 당연히 누적된 생산량도 그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네. 그 데이터 제공 업체인 아워월드인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의 누적 생산 플라스틱 양은 93억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를 보면 전 세계 인구 1인당 1톤이 넘는 플라스틱이 이미 생산이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제가 이렇게 많이 사용했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처럼 많이 만들어진 플라스틱이 결국은 많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소위 말하는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플라스틱 쓰레기. 네.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초반에는 대부분 아무런 관리 없이 처리 없이 그냥 버려졌고 네. 버려진 플라스틱은 그냥 땅에 묻히거나 나뒹굴게 된 거죠. 문제는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은 자연에서 미생물의 분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완전히 자연에서 분해돼서 걸리는 시간이 무려 500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많이 생산하고 많이 생산된 게 버려지면 폐기물은 계속 쌓이고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가 우리 인류에게 등장하게 된 거죠. 네.
네. 이를 연구한 어떤 보고서가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어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된 플라스틱 중에서 재활용된 거는 극히 일부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예. 연구 자료에 따르면 1950년부터 2015년도까지 생산된 글로벌 플라스틱 누적 생산량은 83억 톤인데 네. 이 중에 30%인 25억 톤만이 지금 사용되고 있고 네. 나머지는 다 그 나머지를 살펴봤더니 약 46억 톤, 전체 한 55%는 폐기돼서 없어졌고요. 매립되거나 네. 그냥 단순히 폐기된 거고 7억 톤은 소각됐고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재활용된 거는 단 5억 톤. 전체 한 6%죠. 재활용된 정말 걸로. 소수네요. 네. 그런데 이 6억 톤도, 아니 5억 톤도 살펴봤더니 진짜로 이 안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는 건 다 1억 톤에 불과하고요. 네. 나머지 1억 톤, 한 번 재활용됐다가 다음에 1억 톤 하나는 소각이 됐고 나머지 3억 톤은 몇 번 쓰다가 다시 매립, 폐기돼 버리는.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인류가 1950년도 이후에 생산됐던 맨 처음 만들었던 플라스틱 1차 플라스틱이라고 한다면 1차 플라스틱 중에 단 9%만이 재활용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사용되는 2차 플라스틱까지 활용하면 단 1.7%만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네. 플라스틱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생산돼서 사용되고 있는데 반면에 대부분 버려지고 그렇죠. 버려지는 건 대부분 폐기물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거는 잘못 관리돼서 버려진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잘못 관리되어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들이 많더라.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2015년 기준으로 무려 22%였는데 네. 이러한 잘못 관리된 플라스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대규모 환경 오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네. 유엔이라든지 전 세계가 이거에 대해서 빨리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은 이러한 잘못 관리된 폐기물이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특히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많이 만들고 해양 오염을 이끌어내는 주 원인이라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잘못된 관리된 플라스틱 폐기물은 대부분이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에서 해양 쓰레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언론에서 보면 이제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거북이요. 네. 이게 그 BBC의 방송에 나왔던 다큐의 그래요? 내용인데요. 네. 플라스틱 때문에 고통받는 해양 생물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 당시에 이 다큐 때문에 수많은 이제 어떤 플라스틱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신드롬들이 펼쳐지기도 했었는데요. 네. 해양 쓰레기가 된 후에 플라스틱은 바다에 둥둥 떠다니다가 이게 잘게 부서지고 결국 미세 플라스틱까지 되는데 해양 생물들이 이를 먹이로 인식을 하고 먹는 거죠. 네. 그리고 해양 생태계의 먹이 사슬에 의해서 계속 다른 보다 더 상위 포식자의 해양 생물들이 먹고 이런 과정에서 이 미세 플라스틱이 체내에 쌓이는 그런데 문제는 결국 우리가 되겠네요. 결국은 이 해양 생물을 먹는 게 저희여서 그렇죠. 인류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이 되게 된 겁니다. 네. 이외에도 이제 플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가 플라스틱은 전 생애 주기에 온실가스를 굉장히 많이 배출한다고 합니다. 네. 이 생산되는 1억 톤 기준으로 보면 5배인 5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거고요. 이처럼 이제 선형경제 관점에서 플라스틱이 가져오는 수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두되고 있는 게 순환경제입니다. 플라스틱에서도. 그러다 네. 보니까 같이 좀 검색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면 순환경제로 더 빠르게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코로나 때도 그렇고 저희가 배달 음식 한 번만 시켜도 플라스틱이 그렇죠. 엄청 나오잖아요. 네네네. 이거를 이제 단순 재활용뿐 아니라 2차, 3차 사용까지 쭉 가려면 무언가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순환경제 틀 안에서 플라스틱을 바라봤을 때 여러 번 순환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고 어떻게 좀 다뤄지고 있을까요? 순환경제 관점에서 플라스틱 관련해서는 플라스틱의 재활용과 바이오 플라스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어떤 기대와 지원도 큰 편이지만 네. 한편에서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그린워싱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의 빠른
어떤 폐기물의 증가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관련된 규제도 속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의 재활용이 이에 대한 일차적인 어떤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각국의 플라스틱 관련 순환 경제 준비 동향을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빨리 플라스틱에 대한 정책을 도입했던 곳이 EU입니다. 네. EU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019년 12월에 유럽의 그린딜을 발표를 했고, 이와 같이 발표되면서 그린딜의 주요 패키지였던 산업정책에서 순환경제로의 어떤 전환을 담고 있는데, 네. 이것의 일환으로 도입됐던 EU 순환경제 이행계획, CEAP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CEAP 일환으로 유럽에서는 2020년에 이게 도입됐고, 21년에 재활용 불가하는 플라스틱에 대한 플라스틱세라는 게 도입이 됐어요. 네. 세금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해용 플라스틱 금지 규제도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인 2022년 11월에는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관련된 지침이 강화되면서 개정안이 나왔고요. 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포장재, 포장 및 포장재에 관련된 내용들이 기존의 이제 지침에서 규정으로 강화되면서 EU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바로 따라야 하는 굉장히 강화된 규정으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네. 친환경 플라스틱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많은 정책들도 같이 내놓은 상황입니다. 뭐 좀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아까 이제 미국 얘기도 저희가 좀 했었는데, 네. 미국은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의 거의 한 14.5%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그럴 것 같아요. 네. 생산을 하고 있고, 일본, 독일 등과 더불어서 또 폐플라스틱을 수출하는 수출 상위국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 내에서 보면 플라스틱 폐기물의 처리는 대부분 재활용보다는 매립이 압도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플라스틱 관련된 정책은 거의 전무하고 주정부 차원에서만 플라스틱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던 게 이제 미국인데, 네. 그러던 미국이 2017년 중국 수출을 많이 해서 이걸 해결하는데, 중국에서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그렇네요. 네. 드디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어떤 방안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네. 일례로 2021년에 11월에 발표된 어떤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에 보면 폐기물 재활용과 관리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약 3억 5천만 달러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고요. 네. 미국 환경보호청이죠. EPA에서는 플라스틱 포장재 재사용, 재활용, 나아가 퇴비와 같은 어떤 이런 것들을 장려하면서 2030년까지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5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전략 방안인 국가 재활용 전략과 플라스틱 해박을 발표하면서 네. 이제 앞서서 미국이 국가 차원의 연방정부 차원에서 플라스틱 관련된 어떠한 것들 너무 안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좀 완화시키는 어떤 네. 그런 계기가 되었기도 합니다. 앞서서 근데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해서 플라스틱에 대한 어떤 사용이 좀 규제가 다소 완화되었었던 점이 그럴 수밖에 없었죠. 예. 최근에는 이에 대한 어떤 반성들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규제가 더욱 강화가 예상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이러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지난해 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렸던 유엔 환경총회 제5차 2부 회의에서 큰 진전을 보였습니다. 네. 지난해 개최되었던 유엔 환경총회 5차 회의 제2부를 보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해양의 지속 가능성과 생물 다양성을 위해서 플라스틱 폐기물하고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자 네. 하면서 유엔 차원에서의 플라스틱 협약을 하자라고 거의 참가국들이 전부 다 동의를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참가했던 참가국들은 국가 간 정부 간 협상위원회 NIC라고 하는데, 이거를 2024년까지 5번 해서 네. 24년까지 이 유엔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을 성안하고 25년부터는 이 플라스틱 협약 체제에 들어가자라고 합의를 했고, 네. 그래서 이제 국가 간 정부 간 협상위원회라고 하는 NIC가 작년 11월에 우루과이에서 처음으로 회의가 열렸고, 올해 5월은 두 번째 회의가 프랑스에 열렸고요. 네. 세 번째 회의는 얼마 전이죠. 케냐에서 열렸고요. 4차 회는 내년도 캐나다에서 내년 상반기 캐나다에서 열릴 예정이고, 내년 하반기에 이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성안하는 네. 최종적으로 성안하는 5차 회의가 우리나라 부산에서 내년도 하반기에 열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NIC 5체 개최국으로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기대와 눈높이가 매우 이제 높아진 상황이어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 유엔 플라스틱 협약에 대해서는 초국가적인 대응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유엔 플라스틱 협약은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전 세계적 협약이 2015년 파리 협약이라고 하는데 네. 이에 준하는 어떤 강제성이 있는 협약으로서 유엔 파리 협약에 이은 가장 중요한 친환경 관련된 협약이 될 것으로 유엔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플라스틱 규제에 대한 부분들도 점차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순환 경제로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연구원님이 ESG와 관련된 보고서 참 많이 내시니까요. 최근에 ESG 트렌드도 같이 짚어주세요. 네, 그러면 좀 최근에 크게 보면 ESG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ESG 시장이 어떤 규제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물결이고 네. 두 번째 요즘에 좀 핫한 인공지능 관련돼서 어떤 네. 어떤 기대와 우려가 시장에 있는데 ESG 시장에서 관련된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최근 ESG 시장에서는 다양한 규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ESG 시장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증가하면서 ESG 관련된 어떤 투자가 늘어나고 네. 한편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ESG 그린 워싱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면서 ESG에 관계된 어떤 규제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ESG 정보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ESG의 정보에 대한 어떤 표준화, 정보 공개 표준화, 규제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중에 먼저 이 기업의 ESG 정보 공시는 자율적인 공시에서 이제 규제화 의무화가 네. 됐습니다. 먼저 EU가 규제화를 완성했고 미국도 이제 규제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 ISSB라고 하죠. 그래서 네. ESG 공시 표준을 최종적으로 완성해서 공개를 했고요. 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이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ESG 관련된 어떤 금융 솔루션에 관련된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린 워싱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EU에서는 SFDR이라는 규제가 2021년 3월부터 시행이 됐고 미국에서도 작년 5월에 ESG 관련 투자 상품의 공시 규제와 소위 이제 네임스의 이름에 관련된 규정이 작년 초안에 발표되고 이제 규제가 올해 안에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EU와 미국의 이 관련된 법안을 보면 ESG 정도에 따라 금융 상품을 나누고 각각 이에 맞춘 어떤 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뭐 포트폴리오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나 또는 공시 이에 따라 또 공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뭐 ESG 네임스 룰 같은 경우는 ESG라는 이름이 펀드나 어떤 금융 상품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와 관련된 자산의 투자 정도가 80% 이상이어야만 한다고 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도입됐고 국내도 얼마 전에 금감원에서 관련된 제도를 발표하면서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규제 결과로 ESG 전략이 모호하거나 안내된 전략하고 좀 다르게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상품들은 퇴출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이제 전 세계를 달구고 앞서서 방송을 봤는데도 많이 얘기 나오는 인공지능, 네. 소위 AI죠. AI에 둘러싼 어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ESG 관점에서 AI에 대한 어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먼저 오픈 AI가 작년에 챗GPT를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큰 기대,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 AI에 대한 어떤 기대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AI가 야기할 수 있는 어떤 위험, 문제에 대해서 경계심이 좀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에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하고 네. 테슬라 일론 머스크, 오픈 AI 샘 알트만 같은 어떤 기술 분야의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를 논의하는 자리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제 2024년 AI 안전 서밋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영국에서 열렸는데요. 영국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군의 암호 해독의 근거지가 블래틀리 파크라는 곳인데 이곳에 모여서
모였던 29개 국가의 지도자들과 관련된 국가들이 블레츠리 선언이라는 걸 서명을 했습니다. 네. 이 이제 블레츠리 선언이 뭐냐 하면 AI 관련해서 서명한 서명 국가들끼리 서로 함께 협력하고 네. 감독에 대한 어떤 공동적인 어떤 방식을 정립해 나가자라고 하는데 선언문을 살펴보면 우선 AI가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위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거를 찾아서 이 위험을 일단 구분해내자. 네. 그리고 이 위험에 대해서 각 국가가 가까이 그 위험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이 서명 국가들끼리 서로 협력을 하자. 네. 라는 내용이 이 이제 블레츠리 선언문인데요. 이미 이제 우리가 알고 계시겠지만 인공지능은 우리 삶의 여러 분야에서 다 쓰이죠. 쓰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활용도도 점점 더 늘어날 걸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이 이번에 안전 서밋을 하게 된 이유가 지금이 이러한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한 개발과 AI가 가져올 어떤 혁신적인 기회가 국가나 전 세계에 좀 포용적인 방식으로 모두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 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번 안전 서밋에서 논의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특히 이번 선언에서 단순히 이런 것만 얘기된 게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 보건, 교육, 식량 안보 더 넘어서 청정에너지, 생물 다양성 그리고 이제 더 넘어서 유엔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 달성에도 AI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선언문에 담겼고요. 네. AI가 지속 가능, 소위 ESG에서는 왜 그러면 논란이 되느냐라면 ESG 투자에 있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기대도 있습니다. 네. ESG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비재무적인, 개량화되지 않았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쵸. 이 정보에서 이런 AI를 활용해서 투자에 유용한 어떤 정보를 식별해내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소위 말하면 ESG 관점에서 좋은 동시에 그러면서 우리가 투자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것은 도움이 되는데 반대로 위험 측면에서 보면 어떤 AI가 이제 사용에 따라서 심각한 위험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데 AI가 아시겠지만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넣다 너무 보니까 데이터가 많죠. 이 네. 들어가는 데이터 중에 개인정보 관련된 이슈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데이터 센터는 이제 막대한 전기를 쓰다 보니까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탄소 배출원이기도 합니다. 특히 AI가 윤리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는 게 가장 큰데요. 네. AI를 활용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던 어떤 편견을 없앨 수 있다는 어떠한 그런 기대가 있지만 이 AI가 돌아가는 있던 알고리즘을 만드는 프로그래머의 편견이 이 알고리즘에 반영되는 어떤 그런 위험이 발견되면서 네. 이 AI도 좀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런 위험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ESG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고 이런 AI를 이끌어가는 거대한 그 기업들에서 네. ESG적인 관점에서 조금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해서 ESG 관점에서 AI 관련 논란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ESG에 대한 트렌드까지 저희 또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긴 시간 동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ESG와 순환경제에 대해서 저희 자세하게 함께 해봤습니다. 신영증권의 오광영 연구원님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스마트트렌드 2.0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